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대학교 건설환경도시공학부 유기훈 교수님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유기훈 교수님은 미래사회보고서라는 책을 쓰셔서 굉장한 화제의 인물로 조명받으시기도 하셨는데요. 오늘은 교수님을 찾아뵙고 저희가 궁금한 것들 좀 속 시원하게 여쭤보고 또 대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돼서 우선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가 오늘 교수님을 찾아뵌 이유는 교수님께서 2017년에 미래사회 보고서라는 책을 쓰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가 그 책 내용대로 가고 있다라는 시각이 많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미래사회 보고서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세 가지의 핵심 동력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예측해 본 겁니다. 그 세 가지 핵심 동력이 뭐냐 하면 AI, 플랫폼, 가상현실 이렇게 세 가지가 주된 동력이었습니다. 결국 그 책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로 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려본 미래 사회는 그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양극화, 그다음 기술 중심 사회, 그다음에 또 상당한 혼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양극화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지식에 의해서 양극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재력, 경제적인 능력에 있어서 양극화가 또 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기술 중심 사회는 우리가 지금 모두 겪고 있는 AI 혁명을 필두로 해서 로봇이라든지 또 플랫폼 기술 또는 가상현실 기술 그런 기술들에 의해서 또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큰 혼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경제적인 혼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 생활하는 방식, 또 가치관 같은 거 이르기까지 사회 모든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된다라는 게 세 가지 그 내용입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앞으로 사회에서 특징 중에서 특히 양극화와 관련된 부분이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예. 그 양극화는 말 그대로 우리 사회가 이제 골고루 균형 있게 어떤 사회 계층이 존재하지 않고 반대로 극단적인, 그러니까 아주 큰 권력이나 또는 재력이나 정보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누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로 가면 갈수록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의 계급으로 우리가 분화된 사회에서 살게 된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플랫폼이 이제 그 단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단초로 해서 맨 상단에 플랫폼 소유주라고 하는 계급이 있죠. 그래서 이들 플랫폼 소유주들은 이제 플랫폼을 실제로 창업한 어떤 혁신적인 창업가 또는 거기에 투자를 한 그 대규모 큰 손들, 투자자들이 이제 플랫폼 소유주가 되고 그 아래 계급에 이제 플랫폼 스타라고 하는 계급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플랫폼을 매개로 해서 커다란 영향력, 즉 인플루언서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 아래층에 있는 계급이 사실 대부분의 우리 같은 사람들, 여기에는 이제 전문 직종에 있는 의사나 변호사나 회계사나 저 같은 교수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기업에 있는 사람들, 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개인 사업체로서 어떤 생업을 영위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 프레카리아트라고 부르는 그 플랫폼 속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계급이 있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계급인데 이건 사람은 아니지만 법인격을 가진 인공지능. 그래서 어떤 시스템으로서도 존재할 수 있고 또는 로봇의 형태로 별도로 또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그 AI 로봇이 법인격을 갖게 되면 사람처럼 똑같이 사업체를 내고 계좌를 개설하고 또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계급으로 우리 사회 계층으로 편입이 돼서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네 개의 이제 계급으로 분화된다라고 보고, 특히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소유주와 스타와 또 플랫폼 속에서 속박되어서 사는 그 사람들로 이제 나누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 간에 어떤 정보력이나 또는 사회 영향력이나 또는 경제력에 있어서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는 그런 사회로 간다라는 게 바로 그 양극화의 기본 취지입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그 미래 사회의 계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급이 플랫폼에 기반한 계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을 때 플랫폼이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예,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정보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는 우리가 그 뭘 하든지 다 정보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직장에 올 때는 뭐 버스나 지하철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고, 친구를 만날 때는 소셜 미디어, 뭐 카카오톡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걸 통해서 근황을 또 주고받고요. 또 일을 할 때는 자기 그 회사에 그 전사적인 정보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접속해서 또 일을 하죠. 이렇게 현대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거나 또는 비즈니스를 하거나 뭐 활동을 할 때 다 이런 정보 시스템, 즉 플랫폼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정보 시스템에 의존하는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말하면 플랫폼에 의존하는 사회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다 플랫폼에 속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고 생활하게 되고 경제 활동도 하고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뭐 산속에서 혼자 자연인으로 살지 않는 한 플랫폼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플랫폼이 이제 뭔지는 저희가 좀 알겠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플랫폼 소유주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계급에 언급하셨던 분들이 플랫폼 스타인데요. 이 플랫폼 스타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 플랫폼 스타는 이런 플랫폼 속에서 활동을 하되 그 안에서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플랫폼 스타라고 부릅니다. 이를테면 아주 유명한 그런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사실 정치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죠. 다양한 정보 시스템의 연합으로 존재하는 그런 다소 느슨한 그런 체계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정치 시스템 속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일종의 인플루언서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예체능의 천재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방송 같은 미디어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재능이나 그런 것들을 발휘하고 또 역시 큰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상당히 창조적인 또 창의적인 지식인들. 요즘 지식인들도 뭐 유튜브 같은 그런 방송 채널에 나와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자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지식인들이 가면 갈수록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갈수록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스타들은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특히 저는 이제 플랫폼을 활용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재능, 지식 이런 걸 이제 쓰겠지만, 그 재능 중에서도 감성적인 공감 능력을 어떤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재능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함께 어떤 무언가를 공감을 하면서 어떤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또 그런 방향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플랫폼 스타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고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앞서 말씀하실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면 일반 노동의 생활을 이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부를 축적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미래사회에서는 그것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지식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답은 지속적인 학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알아왔던 또 경험했던 것에 바탕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확장된 사고 능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꾸준히 어떤 국내나 해외의 그런 석학들이 쓴 어떤 글, 뭐 책이나 또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뭐 강연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꾸준히 접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지식과 또 사고 능력을 계속해서 증진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될 거는 내가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다.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일종의 확증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 자신을 독특한 그 어떤 무엇인가로 생각하지 않고 전체 사회 전체의 통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 일종의 객관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또는 사고 능력이나 뭐 기억력이나 여러 가지 논리적인 어떤 추론이나 뭐 언어 능력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측면을 요소를 놓고 사회 전체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 이렇게 자기가 점을 찍어보는 거예요. 점을 찍어보면 자신의 객관적인 모습을 자기 스스로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마도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대부분 객관적이지 않고 다소 편향되어 있을 겁니다. 어쨌건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자신을 객관화시키면서 자신의 능력을, 사고 능력 특히 확장시키는 것이 그런 지식 증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경제적인 능력을 확보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생각하기에 이제 미래로 가면 갈수록 AI 더하기 로봇이 모든 곳에 존재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를테면 우리 생산 현장, 뭐 농업이나 건설, 또 제조업 이런 모든 곳에 AI 로봇이 이제 사람을 대체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사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법률 서비스, 뭐 의료 서비스, 뭐 회계나 이런 교육, 또 뭐 설계 이런 면에 있어서도 아주 뛰어난 AI가 사람을 대체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자님께 여쭤볼게요. 만약에 지금보다 100배 또는 뭐 1000배 뛰어난 AI를 머리에 탑재한 로봇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래서 뭐 공장이나 또는 뭐 사무실이나 모든 곳에서 그런 로봇이 대부분의 사람을 대체한다고 할 때, 우리 강 목사님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뭐 고용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할 일도 별로 없을 거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돈을 못 벌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사실 돈을 벌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기본소득 같은 뭐 그런 거 의존해서 살기에는 또 부를 증식시키기에 마땅치 않겠죠.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사실상 국가의 부가 대부분 이 선도적이고 세계적인 기업들에 의해서 창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GDP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증시에서도 나타나지만 소수의 어떤 거대 기업들, 뛰어난 혁신하는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AI 로봇에 의해서 자동화된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그 과정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회사들의 주식을 소유하는 거죠. 즉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런 회사들이 AI로 대체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된다 하더라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돈을 벌면 벌수록 내 부는 똑같이 같은 속도로 이렇게 증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상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에 있는 그 뛰어난 기업들의 주식을 전 국민이 골고루 소유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전 세계로 혁신을 통해 뻗어나가면서 커다란 부를 만들어낸다면 그 전 국민이 그 부를 다 같이 나눠 가질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부를 유지하고 증식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일종의 제가 보기엔 이제 필수로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사고 능력, 지식 같은 걸 확장해서 계속해서 어떤 창의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사회에 또 사람만이 또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부가가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증대시켜 나가면서 또 부를 계속 확보하는 그런 것도 같이 해나가야 되겠죠. 결국 두 가지 바퀴를 같이 굴려야 된다. 하나는 주주가 되어서 성장하는 기업의
수익을 나눠 갖는 면이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나의 능력을 신장시켜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걸 경제적인 부로 환원하는 그런 두 가지 바퀴를 같이 굴리는 것이 미래의 부를 얻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미래사회 보고서라는 책에서 가상현실에 대해서도 좀 비중 있게 다루셨는데요. 그 가상현실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아마 대부분의 이 시청자들은 몇 년 전에 메타버스라는 게 굉장히 크게 유행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강 박사님도 기억하시겠죠? 네. 예. 그 당시 메타버스는 이제 고글 같은 걸 끼고 사람들이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뭐 친구를 만나고 또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또는 놀이도 같이 하고 뭐 그런 모습을 잠깐 보여줬었죠. 그런데 그 메타버스가 안타깝게도 그 뒤에 기술 혁신에 의한 어떤 끊임없는 어떤 새로운 서비스 같은 것들이 나오질 못하고 지금 약간 죽어 있는 단계라고 할까요? 그런 단계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술도 아직 좀 약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기술이라든지 서버 능력 이런 것들이 아직은 충분한 가상현실을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그게 이제 한 2030년 경이 되면 우리가 AI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라든지 또는 데이터 그런 측면에서는 가상현실이 충분히 성숙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어떤 시각적인 디스플레이 기술이라든지 서버 능력 같은 것도 지금 기술 혁신을 생각해 보면 2030년 경이면 우리 실생활의 가상현실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융합돼서 우리가 그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저는 이제 완전한 가상현실보다는 혼합현실이 먼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뭐 스마트 글라스 같은 걸 끼고 뭐 길 안내를 받는다거나 쇼핑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뭐 외국인을 만났을 때 통역을 한다든지 뭐 그런 정도의 단계가 먼저 지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게 되면은 좀 더 헬멧 같은 아니면 큰 고글 같은 걸 끼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완전한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어떤 뭔가를 하는 그런 시대로 이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후자의 경우에 그런 완전한 가상현실로 이제 진입하게 되면 그 속에서 이제 국경이라는 거 의미가 없죠. 또 인종이나 언어의 장벽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거대한 플랫폼, 예를 들면 메타 같은 데서 그런 플랫폼을 페이스북 같은 걸 가상현실로 완전하게 구현할 수 있다. 가장 빨리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그런 메타 서비스에 들어가면 가상현실 속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특히나 아마도 AI가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속에서는 정말 수백억의 진짜 사람 또 가상의 사람이 뒤엉켜서 서로 자유롭게 어떤 대화도 하고 게임도 하고 또 비즈니스도 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결제 시스템은 뭐 디지털 코인, 사이버 머니 같은 거로 다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질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특이한 정말 전에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이 오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 우리가 미래로 갈수록 양극화, 그리고 기술 중심, 혼란, 이 세 개의 키워드가 제가 기억 속에 굉장히 남는데요. 이 세 개의 키워드가 결국 우리한테 덮쳐온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사실은 결론인데요. 미래로 가면 갈수록 어떤 지식이나 정보 또는 경제력에 있어서 극단적인 어떤 양극화가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테크닉, 기술의 어떤 혁신 같은 것들이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많은 면에서 우리가 기술 중심의 사회로 또 가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혼란이죠, 혼란. 그 이행하는 과정에서 뭐 정치적인 어떤 시스템, 또 경제적인 시스템, 우리가 일하는 방식, 또 사회적인 어떤 체계, 교육하는 방식,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극도의 혼란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이제 오히려 지금이 되돌아보면 가장 평온하고 안정적인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그런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극단적인 양극화와 혼란과 또는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초입에 들어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제 그런 세상이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막 탐욕은 탐욕대로 폭발할 거고요. 또 공포심이나 조바심 같은 것들도 같이 막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탐욕이나 공포나 조바심 같은 것들은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변치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뭐 양극화나 뭐 기술적인 혁신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큰 변화는 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을 중첩해 보면 세상의 모습이 대략 그려집니다. 그래서 뭐 그런 세상에서는 굉장히 어떤 쾌락이나 뭐 그런 만족도 같은 것들이 막 치솟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도 극단적으로 또 막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의 뭐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천당과 지옥을 겪게 된다고 할까요? 그런 극심한 변동성을 겪으면서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강팍해진다. 좀 파편화된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외로워지고 불안해지는 그런 사회로 간다. 그래서 어쩌면 뭐 앞으로의 정말 유망 비즈니스는 특히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그런 치료해주는, 평화롭게 해주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산업이 좀 더 많이 팽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올 건데요. 그런 세상에서 결국 저희가 궁금한 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인 것 예.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행복은 굉장히 거대한 담론인데, 뭐 예나 지금이나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어떤 행복에 관한 그런 진리랄까? 그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행복은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교수님 말씀을 잘 듣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또 열심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